마을이 물었습니다. 사람이 답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을의 인문학 대표 백현빈입니다. 마을의 인문학 공론장은 화성시에서 주최하고 저희 마을의 인문학이 주관하는 화성시민 온 공론장의 하나로 진행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화성,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도시로 기억되는지입니다. 주민이 경험한 화성시의 문화예술, 또 주민이 상상하는 화성시의 문화 브랜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화성시는 시민 삶의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공론장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또 저희 마을의 인문학은 지역의 경쟁력이 문화와 예술, 인문의 가치를 통해서 성장한다는 믿음으로 이 공론장의 주관자로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도시로 성장하는 화성, 과연 시민의 마음속에 또 세계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또 매력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가 과연 어떤 문화, 예술, 브랜드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 시민의 시각으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화성 지역 안팎에서 문화예술이나 브랜드 관련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시는 전문가 선생님들과 시민을 초청했습니다. 진행 방식은 사전에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각각 축적해온 질문을 바탕으로 진행자가 묻고 패널 여러분께서 답변해 주시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평균적으로 각 선생님들께서 답변을 해주실 시간은 한 3분에서 4분 정도를 평균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상상하는 화성시의 문화예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질문은 좀 가볍게 시작해 보려고 해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화성에서 경험해 보신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2분 정도씩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태용 선생님은 우리 화성에 오신 지 한 어느 정도 되셨는지요? 이제 1년 좀 됐네요. 거의 우리 화성에서는 정말 화성이 기다리던 뉴페이스십니다. 혹시 화성에서 어찌 보면 길다면 긴 시간이고 짧다면 짧은 시간일 수 있는데 1년 동안 혹시 만나보신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있으신지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요. 저는 이제 다른 데 지자체에 살다가 이사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비교하는 그런 관점이 좀 있어서요. 좀 이거 왔는데요. 그런 얘기를 좀 드릴까요? 예, 혹시 좀 말씀 주시면은 아주 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인문학은 사실은 이 여기서 지자체마다 다들 시민들의 저 의식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많은 지자체마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와서 첫째 느꼈던 게 우리 좋은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일단 그 비교되는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은 이 보통 다른 것은 괜찮는데 다른 어떤 예술 분야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것 하는 건 괜찮은데 인문학 강좌 같은 거 시민의 어떤 의식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개념에서 제가 이사 오기 전에 그쪽 지자체들은 사실은 좀 뭐랄까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시에서 저 해줄까 하는데 제가 느꼈던 것이 제가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첫인상이 이건 왜 이렇게 돈을 받으면서 시민들한테 인문학 강좌들을 그렇게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잘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인상은요. 너무 무겁게 처음부터 들어갔네. 원래 이렇게 또 시작이 참 너무 가벼워도 또 애매합니다. 이제 점점 더 무거워질 것 같다는 예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혹시 그러면 1년 동안 화성에서 아직 경험해 보신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없으셨는지요? 아니, 이것저것 한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느꼈던 게 이제 제일 이 동탄에 이사 와서 제일 좋았던 게 인프라가 참 잘 갖춰졌어요. 어떤 시설은 대단하게 잘 돼 있는데 사실은 시민들이 어떤 인프라가 없는 데보다 어떤 그 잘 갖춘 그 비해서 딱 와닿지 않는 그런 소프트웨어들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그 하드웨어는 잘 되는데 왜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시민들 만족을 못 시킬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그런 거 하죠. 너무 내가 화성시부터 이런
안 좋은 이야기만 하면 안 되는데 처음부터. 아마 이 이야기에 공감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생각보다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공간 속에 어떤 콘텐츠를 채워갈 것인가가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왠지 좋은 대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혹시 이태복 선생님께서는 화성시에서 좀 만나보신 문화예술 프로그램들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저도 여기 와서 살은 지가 만 5년 됐거든요. 근데 내가 바빠서 그런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많이 접하지 못했습니다. 초기에 이음터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해서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할 때 한 번은 그 달맞이 행사를 한번 했었어요. 저쪽에. 근데 그건 전통하고 또 농촌 지역하고 좀 맞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일한 사람들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없어졌는데 아마 그 이동탄 지역 전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그런 걸 하면은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때는 주체가 동탄 사동으로 주체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좀 힘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문화행사는 좀 그렇습니다. 이음터에서 받은 거 하고 그때 하고 그다음에 내가 찾아다녀야 되는데 좀 시간적으로 못 찾아다니는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한 건 없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해보면 내가 서점을 하면서 그 뭐 도서하고 관계된 쪽은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예, 한 번에 너무 많이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문화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이 정말 극한 직업이라는 것을 현장에서 정말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 이수진 선생님께서는 좀 화성에서 만나보신 문화예술 프로그램들 있으실까요? 저는 화성에 온 지 5년 차 되고요. 제가 이제 음악을 전공해서 피아노 전공으로 음악인으로 살면서 생활음악인 연주를 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화성살이 5년 차인데요. 저는 이곳에서 아무래도 전공이 음악이기 때문에 음악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중음악도 그렇고 클래식 음악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체험해본 것으로는 최백호 공연, 그다음에 송영은 첼리스트 공연, 조성진 피아니스트 공연 이런 걸 좀 관심이 있고 가봤었는데요. 화성의 장점은 우리가 땅이 넓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장점은 또 어려운 점으로 단점으로 꼽히게 되는 점이기도 합니다. 그 점은 무엇이냐면 문화가 한 곳에 집중이 안 되고 분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성진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듣고 싶은 사람은 서쪽에 많을까요? 동쪽에 많을까요? 아무래도 동쪽에 더 많습니다. 화성시에서요. 그런데 연주는 서쪽에서 했어요. 네. 그리고 그런 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공연장의 문제, 그런 게 이렇게 그것을 커버할 만한 곳이 이렇게 찾지를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복합적인 요인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문화가 이렇게 확산되는 게 좀 어렵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으로는 화성의 문화재단 예산이랄지 지원이랄지 정책이 굉장히 다양하고 시대의 흐름에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이렇게 시민들이 좀 더 알아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시에서 지원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지원이냐면 가수 최백호가 서울에서 공연을 하면 굉장히 티켓값이 비싸요. 근데 화성시에서 하면 굉장히 저렴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화성시 예산을 투입시켜주고 그다음에 조기 예매를 하면 할인을 해주고 이런 혜택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3분의 1 정도 가격이 되는 티켓으로 최백호 공연을 다녀왔어요.
조성진 공연도 마찬가지고 그 좋은 공연들이 그런 시의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좀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만나볼 수 있었던 게 저는 장점으로 꼽습니다. 근데 좀 큰 홀이 없다 보니까 세계적이거나 전국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분들의 공연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조용필 같은 경우에 화성분인데요. 화성에서 공연을 하기가 쉽지 않대요. 왜냐하면 조용필 공연을 하는 데는 드는 예산이 엄청 많이 들고 그러려면 몇만의 관중이 와야 되고 몇천의 관중이 와야 되는데 그게 맞지를 않아서 화성에서 조용필 공연을 못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가 문화예술이 발달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호응도도 있어야 되고 시의 정책적인 지원이 그 함께 수반될 때 그게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함께하고 발전하는 화성시를 기대해 봅니다.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깊이 있는 말씀들을 주셔가지고 아무래도 오늘 끝날 때쯤 되면 이게 거의 우리 100분 토론의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약간 그 생각이 드는데 정말 낭만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특히 최백호 씨 공연도 그렇고 또 사실은 우리 가왕 조용필 선생님 공연도 좀 화성에서 언젠가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민희 선생님께서 혹시 화성에서 우리 사전에 이야기를 나누긴 했었지만 혹시 화성이 고향 아니신가요? 네, 저는 화성에서 태어났고요. 네. 그래서 한 30년 넘게 나이는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 30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30년 넘게 화성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성의 산 증인이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냥 30년으로 할게요. 일단 네. 30년 정도 우리 봐오신 문화예술 프로그램, 화성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어떠셨나요? 제가 30여 년간 화성에 살면서 느낀 문화예술 프로그램은요. 안타깝지만 얼마 전에 마을의 인문학에서 진행한 그 피아노 공연을 본 게 유일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20년 가까이 문화예술 공연을 연 50에서 200편 사이로 문화생활을 즐기는 편이었는데요. 뭐 직업적인 면도 있고 혹은 뭐 취미도 좀 그쪽이어서 이렇게 즐겨서 보는데요. 화성에서는 이렇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많이 아쉬운 점이 조금 많았어요. 우선 뭐 공연장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가장 아쉬운 건 컨텐츠의 커리큘럼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게 조금 많았어요. 조금 전에 뭐 조성진 씨나 아니면 이제 조용필 씨나 이런 분들이 뭐 화성에서 공연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20년 전에 서울에서는 그 하우스 콘서트 같은 작은 어떠한 연주자분의 집 안에서 몇십 명을 초대해서 하는 공연 같은 걸 했었는데요. 그런 공연에서 같이 연주했었던 라인업이 뭐 손여름 씨나 아니면 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뭐 김선욱 씨나 이런 분들도 연주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용의 문제라기보다 이제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홍보하느냐의 참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화성시에서는 그거를 전반적으로 기획을 하거나 운영을 하는 사람이 조금 없다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화성시에서도 이거를 주체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했었다라는 영역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쉬웠었던 화성시의 문화예술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현장에 어찌 보면 이렇게 적지 않은 시간을 화성에 계셨는데도 화성에서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었다는 거는 사실은 정말 좀 화성시청에서도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술을 창작하는 입장이셔서 사실 예술을 향유하는 입장에서 어떨까 궁금하긴 했어요. 예술을 만드는 분들은 실제로 어떤 예술 활동들을 하시는가 거꾸로 궁금하긴 했는데 혹시 서륜혜 선생님 화성에서 만나보신 문화예술 프로그램 있으신지요? 저는 유감스럽게도 화성에서 그리 많은 문화예술을 접한 것은 사실은 얼마 전에 우리 백 대표님께서 기획하신 그 피아노 공연 그거 본 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화성의 전체적인 그 도시를 딱 입문했을 때 전체적으로 보이는 것은 새로운 건물을 지은다는 것 그거 하나 뭐 물론 뭐 대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건물을 기획하고 뭐 그런 것은 좋은데 문화를 봤을 때는 일단 문화의 전당 같은 큰 공연장, 전시장 뭐 아니면 무슨 뭐 조각 공원이나 뭐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공연 문화가 기획된 것이 하나도
보여지지 않고 안타깝게도 그런 공연이 있다 해도 홍보도 잘 되는 것 같지 않고 그런 문제점들이 아주 크게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뭐 정말 외신에서는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도시가 될 거라고 화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아직도 어찌 보면 좀 채워가야 될 부분이 많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은 우리의 감성이나 마음과 관련된 것들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화성에 와서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들이 그 동탄복합 문화센터에서 한번 조형 예술 전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를 제가 일부러 동탄복합 문화센터 홈페이지를 그것도 찾아보고 이제 들르기는 했었는데 사실 서울에서 전시장에서 뭔가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큐레이션도 이렇게 귀에다 꽂고 듣는 거나 아니면은 시간을 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다닐 때 듣는 것들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좀 아쉽게 얘기하면은 사람이 너무 없어서 오히려 제가 딱 들어갔을 때 정말로 아니면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궁금한 것이 있다 이 사람이 그러면 큐레이터 분들이 굉장히 다가와서 알아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로컬에서는 이런 방식을 조금 활용을 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중앙에서 느낄 수 없었던 어떤 친근한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홍사용 문학관도 한번 들러봤었어요. 이게 시하고 어찌 보면 그걸 같이 하신 우리 그 홍사영 선생님을 보면서 사실은 이제 거기서 그 콘텐츠만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게 같이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접근성에는 분명히 좀 아쉬움이 있지만은 이게 조금 접근성만 나아지면은 찾아가서 그냥 머리 식히기에는 정말 좋겠다. 뭔가 그냥 잠깐 하루의 일상과 피로를 좀 풀고 싶을 때 내가 잠깐 문학의 뜰에서 좀 숨 쉬어보고 싶다. 그러면은 거기에 들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우리 화성에서는 많이 활동을 하셨지만 실제로 또 다른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셨죠. 동시에 우리 김은준 선생님 혹시 다른 지역에서 또 아니면 계시는 지역에서 좀 경험해 보신 문화예술 프로그램들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그 사당동에서는 지금 코로나라서 지금 많이 못 하고 있지만 보통 플리마켓을 활발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위한 뭐 작은 도서관을 프로그램으로 돌린다든지, 그러니까 사당에 있는 시민분들도요. 이 사당에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사당에서 일상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시민분들도 많이 참여하시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경험을 쌓고 있는 중이고요. 그중에서 저는 플리마켓이 굉장히 괜찮다라고 경험을 한 것은 플리마켓에 참여하는 그 연령대를 대상을 이제 먼저 잡는 거예요. 이제 어르신들이면 어르신들, 아니면 아이들이면 아이들, 이렇게 주제들을 정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면 그것의 홍보를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늘상 하는 그 현수막이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 플리마켓의 대상을 정하고, 그리고 그 대상들이 생활을 이루고 있는 그 동선에 홍보를 하고, 그리고 각자들이 재미있게 쓰지 않는 물건들을 깨끗이 빨아가지고 나와서 뭐 500원, 뭐 800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판매를 해보고, 다른 시민분들을 와서 구매를 해보고, 그리고 그 옆에서는 뭐 오뎅이라든지 호떡이라든지 그런데 그 분위기가 여기가 마을이구나,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구나, 이분들이 내가 같이 사는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제공을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그 목표가 있다라면, 그 목표를 다 같이 갖고 있다라면 그 마음이 그 프로젝트에 심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작은 프로젝트여도 시민분들이 느끼고 그것이 안정화되어야 되겠죠. 물론 한 번 하고 또 말고 또 다른 거 해보고 이러면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동탄의 인프라가 굉장히 좋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게 지금 만약에 시도하는 시기라면 굉장히 좋지만, 이것을
잘 되지 않더라도 반복하고 또 반복했을 땐 그 안착이라고 하는 시기가 또 분명히 올 거기 때문에 예, 동탄에서도 컨텐츠 개발을 많이 하고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시도를 하면 예,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누구를 대상으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가를 조금 더 분명히 하고, 이것이 아이들을 위한 거라면 아이들의 장소에,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이면 어르신의 장소에 찾아가서 사실은 보여드리고 홍보하는 전략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더욱. 사실 이 중에는 현장에서 직접 문화예술 공간을 운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분들, 어찌 보면 향유보다는 창작의 입장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이수진 선생님 최근에 유튜브 채널 개설하셨죠? 최근은 아니고요. 한지는 좀 됐어요. 그런데 왜 저는 몰랐을까요? 대표님이 이제 아신 거고요. 근데 저는 마을에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교육하고 그다음에 제가 교육한 분들과 연주를 즐기고 그다음에 제가 하는 연주가 개인적인 즐거움을 떠나서 사회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일에도 참여를 하고 그래서 제가 위안부 소녀상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그 바자회를 초등학교 6학년들이 작년에 했었어요. 동탄중앙초등학교 6학년이 6학년 일반 아이들이 해서 그 반 아이들이 바자회를 동탄 사동 거리에 나와서 했을 때 이제 저와 함께한 분들이 같이 가서 음악을 연주를 1시간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바자회가 동네 학교에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행사를 할 때 우리 어른들이 다른 컨텐츠를 도입시켜서 홍보해주고 그다음에 격려해주고 그다음에 지원도 해주고 성금도 마련해주고 그런 글에 동참하는데 내가 음악을 하면서 피아노 하면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생활음악 하면서 사회화 된다는 게 뭔지 문화가 사회화 의미 부여를 해서 같이 사회화 된다는 게 뭔지를 처음으로 체험했어요. 그래서 참 뜻깊은 행사를 하고 박차를 가던 중에 어떻게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왔는데 제가 이제 동탄에 온 지 이제 5년 됐지만 이음터 운영위원부터 시작해서 마을 일을 해보니까요. 우리 화성시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 아까 얘기 드렸지만 그것은 과거고요. 해마다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보다는 내일이 기대되는 화성시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문구를 굉장히 제 가슴 속에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기대되는 이수진 그렇게 제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말인데요. 근데 우리 화성시는 기대는 되지만 너무 실험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실험이냐면 이음터도 지금 중앙 이음터, 목동 이음터 뭐 계속 생기고 다원 이음터 이런 식으로 계속 생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거에 대한 시도를 너무 많이 해봐요. 그러니까 안정화된 정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시도만 하는 거죠. 그러던 중에 어때요? 이음터도 코로나를 맞이해가지고 더 어떻게 거리로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비판할 수는 없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벽에 부딪힌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새로운 시도, 그러니까 기존 문화재단이나 뭐 다른 센터와는 다른 차별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실험이기 때문에 장기 프로그램으로 가지 않아요. 짧아요. 계속 시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각각 센터에서 각각 시도만 하고 있고 너무 그러니까 안정화가 안 되고 단기적이고 보여주고 성과주의 그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냥 생활에 밀접하게 스며들어야 되는데 기획을 만들어내는 거에도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전 연령층을 좀 커버해야 되는데 전 연령을 커버하지는 못하고 있고 이렇게 학생들 중심으로 가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음터는 동투에 지금 현재 3개가 있죠. 동탄 중앙, 다원, 목동 3개가 있으면 3군데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근데 다 집중적으로 청소년만 주인 그런 정책을 기획 그런 걸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소외되는 성인 이것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
시간이 많은 이 성인을 어떻게 문화의 주역과 그 원동력을 탄탄하게 지켜줄 그런 우리 성인들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이음터 프로그램들의 상당수가 그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약간 무설듯이 사라지는 측면이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중학생 이상의 프로그램은 어떤 이음터에서도 사실은 오픈이 잘 안 되거나 열어도 계속 폐강되는 경우가 많은 걸 보면서 정말 이 이후에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또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분들의 마음이 떠나가지 않도록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기획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사실은 그래도 굉장히 이음터 말고도 살아 숨쉬고 있는 문화시설들이 그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서륜혜 선생님은 갤러리를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좀 이 지역에서 또 앞으로 이 미술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구상하고 계시는 계획이나 또 이런 것들 잠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몇 년도 전에 잠실 키자니아에서 그 어린이들 아이들 직업 체험관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꼭 우리가 멀리 서울이나 아니면 그 문화의 전당 양재동까지 이렇게 찾아가는 문화보다는 이 화성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을 살려서 우리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공간,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연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만들면 좋겠다. 근데 그것의 장소가 어떤 곳이든 간에 서로 뭐 네트워크로 다 연결해서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장 큰 좋은 방법은 물론 뭐 저는 뭐 화가이니까 뭐 전시를 기획하고 뭐 일반인들도 미술에 관계된 그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많이 도움을 주고 싶은 사실 마음이 많아요. 근데 이 시대를 짊어지고 갈 그 청소년 꿈나무들에게 가장 큰 희망과 뭔가를 줄 수 있는 그런 지역 내의 그 예술 주제로 그런 것들로 뭐 마을 공동체나 아니면 이웃 만들기, 뭐 네트워크 이런 걸 활성화시켜서 그런 문화를 실천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 갤러리에 정말 화성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좀 많이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 저희 마을의 인문학에서도 올해 이런 지역에서 관련된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경기문화재단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받아서 올 한 해 화성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우리가 화성에서도 비교적 신생도시에 속하는 이 동탄 이신도시, 어찌 보면 새로운 분들이 오시고 또 그만큼 서로 낯선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역사와 전통을 가진 도시처럼 어떤 하나의 컨셉을 가지고 가기보다는 지금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만나보고 그 가운데서 서로 함께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가는 그 전 단계가 바로 지금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정말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주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또 실제로 문화도시 답사, 사례 답사도 진행하고 무엇보다 우리 지역에는 어떤 문화예술 인프라들이 있는지도 함께 주민들과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마침 오늘이 그 성과 공유회여서 바로 앞 시간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왔었는데요. 정말로 이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들, 일단 지금은 무엇보다도 우리 화성은 그런 경험 자체가 늘어나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 경험을 조금 더 쉽게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왔어요. 사실 많은 문화예술 콘텐츠들이 영상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 우리도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민희 선생님, 이 코로나 시대에 영상으로 만나는 이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어떤 그 특징이나 좀 한계 같은 것에 대해서 말씀 주실 수 있으신지요? 지금 현재 대형 뭐 메이저 회사 같은 데서는요, 예를 들어 뭐 CJ ENM이나 뭐 오즈 컴퍼니 이런 뮤지컬 같은 걸 제작하는 업체에서는 기존에 촬영되어졌었던 뮤지컬 영상들을 풀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관객들을 이제 만나고는 있는데요. 뭐 요즘 유행하는 말로 방구석 일렬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컨셉으로 해서 이제
이제 송출이 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왜 이제 푸냐 하면서 좀 되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지자체에서 이게 뭐 화성시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이제 관객 없이 성악가 분들이 나오셔서 뭐 성악도 해주시고 뭐 오케스트라 분들이 연주도 해주시고 다양한 이런 뭐 성악이나 뭐 국악까지도 공연을 해주지만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시청률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걸 소비를 하고 있을 텐데 좋은 행사들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가 않아서 그냥 쌓여가기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양질의 공연이고 우리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양재동이나 이런 데까지 굳이 대학로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시청을 못 한다라는 거, 그리고 많이 놓친다라는 게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네. 사실 이 화성은 서울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도시는 아니죠. 그래서 서울에서 일단 일정 시간을 다른 도시를 또 거쳐서 와야 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저는 화성은 독자적인 생활권도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문화예술에 관련돼서 그럼 화성의 문화예술이 잘 되려면은 강남이나 홍대나 신촌에 있는 문화를 그대로 가져오면 될 것인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근데 결국은 아류는 아류고 모방한 것은 모방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든 원조는 훨씬 더 끊임없이 새롭게 재생산되고 또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걸 모방하려고 해도 따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겠다. 그렇다면 화성만의 문화 정체성, 정말로 거꾸로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이거 하나 때문에 찾아오게 할 수 있는 그 화성만의 문화 정체성은 무엇일까? 그런 고민들을 사실 많이 해봤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새로운 변수는 분명 문화예술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대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혼자서도 또 소수가 가까이서 즐겁게 문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보게 되는데요. 우선 좀 그 문화예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방향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마이크를 잠시 전문가 선생님들께 넘겨보겠습니다. 서륜혜 선생님, 우리 화성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어떤 전반적인 특징이나 좀 한계에 대해서 조언을 주실 수 있으신지요? 지금 화성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문화를 만드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계천 하면은 그 밤에도 볼 수 있는 야경, 아니면 뭐 불꽃 축제라든가 뭐 연등이 뭐 이렇게 사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청계천 하면 그곳에는 불꽃 축제가 있다. 이것처럼 이 화성의 아름다운 호수공원이 있잖아요. 저는 사실 호수공원에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호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에 진짜 잠시 아무 생각 없이 그 경이적인 아름다움까지 느꼈거든요. 그래서 문화 공간은 앞으로 진짜 그 코로나 이외에 또 다른 바이러스가 앞으로 21세기 이후에도 또 생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항상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은 실내보다는 야외에 눈을 돌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호수 공간에 어떤 특성화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뭐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 협력을 해서 뭐 호수 공원에 어떤 특성화적인 그런 아이템을 기획을 해서 그걸 실제적으로 실천을 할 수 있다면은 코로나가 와도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이 한 3-4개 정도 기획을 해서 꼭 실천을 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성에서 이런 그 경관으로서 어찌 보면 밖에서 만날 수 있는 거는 돈을 들이지 않고도 만날 수 있는 문화예술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내에서 뭔가 경험하려면 그 공간에 대한 비용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카페에 있든 공연을 보든 전시를 보든 어차피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정말 주머니가 가벼워도 우리가 야외에서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그냥 자연이 잘 돼 있고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그냥 일상에서 눈으로
잠깐 보고 지나갈 수 있는 그 감동의 순간들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잠깐 뭐 프린트 한 장밖에 못 해왔는데 노원 달빛 산책이라고 해서 이 노원 이 하천 뭐 이런 이쪽도 공원 한번 있잖아요. 보여주시겠어요? 저 카메라 쪽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니 뭐 간단하게 뭐 이런 네네. 정도인데 이런 식으로 호수공원을 이렇게 아름다운 뭐 일반 시민들이 만들고 또 참여를 해서 이렇게 조명을 주고 또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 뭐 호수공원이나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원 공원처럼 따라하면 어때요? 그곳을 살릴 수 있고 우리 일반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누구나 갈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만드는 게 그러니까 많이보다는 우선 한계를 딱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새 9시면 사실은 실내는 대부분 문을 닫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같은 때야말로 또 이런 코로나 시기가 이어질 때야말로 사실 밤에 피로한 우리들을 야경을 통해서 뭔가 정서적으로 위로해 주는 것도 정말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은주 선생님은 이제 화성 외에도 이제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또 화성에서 또 인연이 있으신데 다른 지역의 시각으로 보실 때 우리 화성시 문화예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드시는 부분이나 좀 말씀 주실 부분들이 있다면은 함께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그 마을의 인문학에서 기획하고 운영을 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잖아요. 그때 저도 느꼈던 건 일단 화성, 동탄하면 최근 5년 뭐 7, 8년 사이에 가장 좀 핫하게 떠오르는 그 도시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외부에 우리들이 느끼는 건 얼마나 그 주거 환경이 편리하게 되어 있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을 가볍게 하루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 지내고 어떠한 것들을 누리고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마을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이미 구축되어 있는 여러 장소들도 가보고 그때 정말 좋았어요. 저는 정말 호수공원도 좋았고 그리고 이제 카페 또 도서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마을의 인문학에서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들에서 굉장히 좋은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뭔가 이걸 꾸준히 지속적으로만 하고 잘 알린다면 굉장히 도시적으로도 괜찮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시가 발전을 하면 할수록 우리한테 더 필요한 건 인문학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갖춰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솔직히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만약에 뺀다면 외부에서는 아직 동탄 또 화성하면 이제 떠오르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아직 문화와 예술이라고 하는 건 사실 저희의 고정관념일 수 있지만 오래된 동네들이요. 뭐 이런 뭐 창경궁 뒤쪽이라든지 뭐 이런 오래된 동네들 있잖아요. 뭐 네. 그 오래된 동네들 그리고 주거를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은 한번 이렇게 태어나시면 그 동네에서 쭉 살아가시는 그런 동네들이 훨씬 더 그런 문화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잘 돌아간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성 동탄하면 이제 아직 도시가 개발되고 있고 개발이 됐고라고 하는 이미지가 더 강하지. 동탄에서 굉장히 우리가 살 때 그 물질적으로 또 이렇게 뭐 그 뭐라 그러죠? 그 스피리추얼적으로 굉장히 잘 되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는 아직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뭔가 노하우가 있으신 우리 현장에 노하우가 있으신 우리 선생님들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이태용 선생님은 다른 곳에서도 또 이런 모임들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읽거나 이런 독서 모임들도 또 인문학 관련된 모임들도 다른 지역에서는 좀 보셨던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모임들의 좀 특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저 낭독 독서 모임을 했어요. 저 나이들이 있으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발표를 하지만 되게 보면은 독서에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이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읽으면서 어떤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텔레비를 보든지 뭐 하다 보니까 책을 가까이를 못 해요. 사실은 인문학 그 어떤 예술이 됐든 뭐든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다 책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사 오기 전에 한 4, 5년을 이제 인문학 강좌를 듣다가 그거 지자체에다가 아니 이렇게 좋은 것을 하면은 그 다음 거까지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어거지로 해서 이제 그 공간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한 4, 5년을 했는데 그게는 이제 첫째는 이제 요새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니까 나이 먹어가지고 뭐 좀 뭡니까 그 발표를 하게 하면은 숙제 같은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그건 생각하지 말고 읽기를 하자. 읽는 것으로 해서 좀 그 전에 시라도 한 편이라도 읽어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식으로 좀 했는데 다들 만족도가 좋더라고요. 사실은 자기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읽는 것도 좀 요령도 생기고 좀 어떤 그런 긍정적인 것이 많아요. 그래서 대개들 보면은 독서 클럽을 저도 그렇게 좀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거의 다 한 번 2주에 한 번씩이 됐든 뭐 읽어보고 토론을 하게 하니까 참 어떤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좋은 어떤 생각을 하고 이사를 왔는데 사실 여기서는 못 찾았어요. 근데 인프라가 지금 여기는 다른 데하고 틀리게 동마다 이음터라는 아주 좋은 어떤 것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이음터를 왜 좋게 생각했냐면요. 한 20여 년인가 한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책을 보니까 그 아마 그 유명한 여자분인데 유럽 가서 자기가 그 사는 그분을 글을 봤는데 이거 끝나 가지고 유럽에서는 그거 어떤 끝나면 그 가까운데 차를 안 끌고 그냥 걸어서 좀 자전거를 타든지 우리 여기 이음터 같은 그렇게 가서 거기서 자기가 인문학 강좌를 하든 뭐 그 배우든 그거 하는 것이 딱 보니까 이 동탄 오니까 각 동마다 딱 계획이 세워져 있고 그래서 진짜 좋은데 하고 생각하고 작년에 그걸 봤더니 아니 물론 이제 처음이니까 그러겠지만 그래서 아까 좀 이야기한 그것대로 아니 하드웨어는 잘 되는데 왜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물론 이제 학생들 위주로 해서 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저는 어떤 인문학 강좌는 시민들의 어떤 그것을 좀 올리는 어떤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봤다가 아까 그래서 좀 불만이 있어서 좀 이런 건 좀 잘할 수도 있을 건데 왜 이렇게 안 할까 하는 생각 때문에 아까 처음에 좀 그런 발언을 했었고요. 사실은 아까 방금 그 이야기는 듣다 보면 생각이 났는데요. 지금 아까 몇 분은 처음으로 피아노 여기 우리 마을 인문학에서 했던 그 피아노 연주회를 처음 보셨다고 이야기하던데 여기 이사를 와 보니까 저 문화회관이가 있죠. 저쪽에 일동탄에. 근데 복합문화센터 거기서는 무진장 많이 해요. 근데도 저 한 번밖에 안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뭐냐? 사실은 여기서 공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주민들이 가까운 데서 사실은 아까 막 이런 개념으로 이음터 같은 데서도 이 어떤 연주회를 한다든지 클래식 같은 어떤 그것을 하면 좋을 텐데 여기 강당을 가보면 문이 커요.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활용을 못해서 제가 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저쪽에 이사 오기 전에 거기는 여기보다 규모가 훨씬 적어요. 한 20만밖에 안 되는데도. 근데 거기는 시에서 분기마다 3개월에 한 번씩 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한 2시간 동안 연주를 시민들을 위해서 해줘요. 그런데 아무 돈을 안 받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학생들도 오고 부모가 데리고 오는 그 시민들이 뭡니까 그 교육도 그 지휘자가 해주면서 처음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진짜 그 클래식을 별로 아느니까 우리 접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사 올 때 그때도 보면 그때는 꽉꽉 차요.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욕심내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해야 될 그런 것인데 여기는 지금 인프라는 막 잘 돼 있는데 그런 것이 없고 어떤 뭡니까 큰 물론 복합 문화센터 거기서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주민들이 아까 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피아노 유연주를 여기서 했던 거 처음 들었다고 하니까 그의 불만이 뭐냐? 돈이 뭐 싸든 문제가 가까운 데서 좀 시민들을 위해서 좀 시에서 좀 그거 아니 적은 그 한 20만 원 시도 그렇게 하는데 왜 그걸 못 얻냐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좀 드렸습니다. 낭독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듣다 보니까 그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화성에서 있으면서 조금 궁금했던 게 가까운 곳에 있는 문화 공간에서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그 프로그램들의 방식하고 또 실제로 이런 대공연장이나 큰 데서 누릴 수 있는 그 문화 프로그램 간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갑자기 이쪽에서는 그냥 뭐 국자 갖고 나오고 뭐 냄비 갖고 나오고 해서 두들기고 노래 부르고 하는 걸 하다가 갑자기 그거 아니면은 무슨 엄청나게 막 그 현악 몇 중주 막 관악기에 복잡한 악기들이 나오면서 들어야 되는 그 엄청난 공연이 있고 그러면 과연 거기에서 거기까지의 그 가운데에 있는 수많은 장르의 예술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는 어디를 가서 이걸 봐야 되는가? 이것도 경험해봤지만 재밌지만 사실 이 예술까지 또 가기까지 다양한 것들을 좀 만나보고 싶은데 난 어디에 찾아가서 그런 것들을 봐야 되나 약간 그 징검다리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또 한 가지는 방금 전에 이태용 선생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시에서 또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시에서 이 오케스트라를 보내서 정말 도심 속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해줄 때 처음에 사실 관객이 안 와버리면 우리 시민들이 설령 그런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하더라도 관객이 적다는 이유로 사실은 바로 내년도에 프로그램이 사라져 버리거나 아니면 어떤 평가 기준에서 미달이 돼 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예술처럼 좀 오랜 주기를 기다려줘야 되는 그 분야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분야들이 그리 많지 않겠구나 하는 사실 안타까움도 느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예술과 문화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다음 세대의 교육과도 아까 서륜의 선생님 말씀처럼 다음 세대를 인재로서 키워내는 부분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교육과 관련된 좀 현장에 가깝게 계셨던 우리 이태복 선생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 화성이 좀 뭔가 좀 더 문화예술에 대한 인지를 갖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된다면은 그 교육의 방식은 좀 화성형 교육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좀 무거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표님 얘기했듯이 이런 거를 난 느꼈어요. 동네에서 활동하는 거. 그 서울에 우리가 위성 도시로 있지만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화성만의 어떤 그 거리, 그다음에 그 동네에서 돌아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의 기업을 예를 든다면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중견기업에서 하는 게 있고 소기업이 하는 게 다르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대기업 거를 모방해서만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화성에 맞는 컨텐츠나 화성에 맞는 기획, 홍보 방법도 화성에 맞는 홍보 방법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물론 저 민속박물관 서울 쪽에 가면은 이어폰 딱 꽂고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큐레이터가 사람이 많이 오니까 직접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동라서점을 운영하지만은 큰 서점에 가면은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나는 우리 서점에 오면은 특히 학습물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잘합니다. 그리고 학습을 공부를 어떻게 하면은 돈 많이 안 들이고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큐레이션을 하는 거죠. 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거 있어요. 동네에서 아까 우리 이태용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술 뭐 이런 것이 나중에 보면은 거의 다 도서로 남아요. 저장되는 거는. 그러니까 도서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게 되거든요. 오래된 것도 얻게 되고. 또 하나는 가끔 가다 보면은 우리 내 서점에서 일하다 보면은 요새 베스트셀러 주세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저도 베스트셀러가 어느 게 어느 건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다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가끔 가다가 우리 찾는 중에 그런 고전 인문학을 좀 읽어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안 봤어요. 근데 우리가 고전이라든가 그런 거는 오랫동안
권장할 만한 책을 했는데 그건 안 보고 베스트셀러를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이 동탄 같은 데도 지금 신생도시, 새로 발전하는 도시다 보니까 아까 이음터 같은 경우도 좋은 걸 만들어 놨는데 내부가 아직 컨텐츠가 소프트웨어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요. 걷다가 또 코로나라는 게 와서 또 1년 동안 거의 다 그런 게 운영이 안 됐잖아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프로그램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음터의 프로그램이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왜 이음터를 안 오는지, 그 중고등학생들이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음터가 학교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그 복합센터죠. 학교하고 이렇게 공동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학교 학생들한테 포커스가 많이 맞춰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좀 잘 활용을 해서 그쪽에서 좀 해주면 어떨까. 잘 안 된다 그러는 그 땅이 교육청 땅이잖아요, 이음터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잘 안 된다 그러는 거는 우리 시에서는 주민센터에서 그걸 좀 잘 활성화해 주면은 그걸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화성시에 맞는 프로그램, 그리고 홍보 방법도 화성시에 맞게, 그리고 동네 콘텐츠를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오거든요. 많이 와요. 뭐 하면은 내 전번날 그 목동 이음터에서 그 과학 강의할 때 가서 내가 전단지 갖다 우리한테 붙여놨었어요. 홍보를 많이 사람이 많이 가는데 그런 걸 붙여주면은 좀 고전적인 방법인데 동네에는 그게 먹히더라. 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이나 홍보 단계에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그 기획 홍보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성형 문화예술 또 화성형 홍보 전략,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남아 있어요. 저희 이 첫 번째 이야기에서의 그 가장 또 중요한 질문일 것 같은데요. 서륜혜 선생님, 우리 화성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좀 하나만 좀 새롭게 제안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뭐 방법이 여러 가지야 있긴 하지만 딱히 뭐 화성형이라기보다는 지금 그 서울시청에서는 학생 한 명 한 명당 그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학생들 전체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면 그게 이제 교복 입은 예술가, 뭐 예술을 품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 사례를 보고 그러니까 예술 수업 자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딱히 화성이라기보다는 그 청소년들을 활성화시키고 청소년을 살리면 그게 또 이제 부모님한테 또 다 이야기가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많이 보고 그것을 이제 하나의 브랜드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 예술의 학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어떤 지역 연계, 그게 지금 없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화성에서 그것을 연계 지역의 뭐 네트워크식으로 그렇게 뭐 하나를 만들어서,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데이빗 호크니도 디지털 아트, 그러니까 원래 또 회화 작품을 하지만 디지털 아트로 또 작품을 하고 계시잖아요. 90세 넘는 연세에도. 그것처럼 또 디지털 아트를, 그것은 각자 집에서 또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기획을 해서 뭐 어디가 공간이든지 간에 전시를 할 수 있는 그 인터넷 전시도 가능하고, 또 뭐 일반 그 야외 공연에서도 얼마든지 전시가 가능한 그런 그 방과후에 뭐 예술 종합 학교를 만든다든가 그런 어떤 실천에 입문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것을 하나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꿈나무를 살리는 것이 화성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제 심장이 정말 뛰기 시작한 걸 느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사회 이상이라는 것이 정말
그 자체가 참 가슴 설레는 일인 것 같고 그것이 또 다음 세대와 관련이 된다면은 더더욱 설렘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조금 홍보 전략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민희 선생님, 그 화성이 요새 참 많이 바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시가 발전을 할 때 농촌으로서 또 활성화되는 도시가 있고 또 이렇게 좀 도시화돼서 가는 지역들도 있고 화성은 굉장히 다양한 얼굴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지역들에서의 어떤 문화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좀 어떤 얼굴들을 서로 지역별로 갖고 가야 될지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럼 시에서 또는 문화예술 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될지 우리 선생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이 정말 어려운 말을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요. 마지막 질문이라 네. 가장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국가 정책 정도의 수준의 질문이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화성시가 특이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도시도 아니고 농업 지역도 아니고 산업 지역도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그리고 요즘 가장 키워드로 많이 나오는 게 핀셋 정책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각 지역에 맞게끔 특화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예술화하고 이제 뭐 찾아가는 서비스나 다양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패널분 5분이 말씀하신 공통사항이 하나 있어요. 다 동탄 이음센터밖에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들 아시는 게 동탄과 이음센터인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지역에 살고 있지는 않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이런 혜택을 누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면 국가 정책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이 세 가지 분야, 도시, 농업, 산업 이 세 가지 분야에 각 맞춰진 스페셜하고 특별한 정책이 좀 마련이 되고 그거에 맞춰져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거에 최적화돼서 뭐 예술가분이나 각 지역의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전략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공격적으로 이제 투입이라는 거는 이제 찾아간다거나 설립을 한다거나 프로그램을 생성을 하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5분 말씀이 다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느낄 때는. 그래서 소외된 지역을 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냥 좀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 그 지역에 맞게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홍보 전략이라기보다 그냥 교육청의 문제도 맞고요. 화성시의 문제도 맞고 이거는 나라적인 문제도 맞기 때문에 국가 정책이라는 표현을 한 것처럼 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예산 부분도 좀 많이 좀 필요할 영역인 것 같고요. 지금 뭐 도시는 실은 크게 걱정은 안 돼요. 동탄은 기본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지어진 것들이 많아서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예전에 지금 마을의 인문학에서 진행했던 찾아가서 직접 진행하셨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뭐 아니면 뭐 대표적인 예를 들면 하림 씨 같은 경우 음악 하시는 분 중에 하림 씨는 뭐 해녀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시골의 어떤 마을 같은 데를 찾아가서 직접 공연을 해주세요. 인원은 3명, 5명밖에 없는데도 공연을 해주세요. 이건 어떻게 보면 소외된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커리큘럼이 이미 있으면 가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까 또 호수공원 얘기해 주셨는데 그냥 호수공원뿐만 아니라 이게 뭐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의 도모토 쯔요시라는 이제 가수가 있는데요. 그 가수는 콘서트를 사찰에서 했어요. 되게 유명한 가수이기도 하지만 사찰에서 해서 되게 묘한 문화, 그 지역의 문화도 알리게 되고 묘한 매력도 같이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특히 우리나라 사찰에서 하는 공연은 이게 화성에는 저희 아주 가깝게 윤건능이나 이런 뭐 유명한 사찰도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공연을 한 적은 저는 아직은 제가 모르고 있고요. 그런 곳에서 공연을 하게 된다면 뻔히 하는 트로트 공연 이런 거 말고 아까 말씀하신 다양한 문화, 인문학일 수도 있고 과학일 수도 있고 도서일 수도 있고 뭐 예술 전시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좀 접목해서 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면 각 지역에서 모든 분들이 좀 만족하는 공연들, 문화예술이 좀 생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거는 홍보 전략이 아니라 그냥 지역 특색에 맞게 알맞게 좋은 인력들이 투입이 돼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넓은 땅, 또 많은 사람들, 끊임없는 변화의 도시가 화성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모두를 커버하겠다.
거대한 스케일로 가겠다는 사실 이제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 권역 단위로 마을 단위로 좀 더 시민의 일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화예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식이라면 사실 문화예술의 개수를 셀 수 있다면 극단적으로 5천만 개 이상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만큼 무한한 상상력이 중요하다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을을 찾아가는 다니는 작더라도 상상력은 크게 갖자는 것이죠. 토론토 대학교의 경영대학원의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는 창의적인 도시, 그 창조 도시의 세 가지 요건으로 세 가지 3T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탤런트, 인재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그런 인재를 뒷받침하고 그런 인재가 활용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기술에 대한 이야기고, 마지막으로는 톨러런스, 그런 기술을 가진 인재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의 관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실제로 우리 화성도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논의하고 고민하고 또 무언가를 시도해 본다면 그런 창조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시민과 세계인이 기억하는 창조 도시가 됐을 때 과연 화성은 어떤 말로 또 어떤 하나의 임팩트 있는 키워드로 기억될 것인가, 이 이야기는 저희가 2부에서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쉬는 시간이 끝나고 돌아왔는데요. 사실은 원래 진짜 재미있는 얘기들은 쉬는 시간에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죠. 이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마을의 인문학에 꼭 한번 찾아와 주시고 유튜브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가벼운 농담으로 한번 시작을 했고요.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2부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상상하는 화성시의 지역 브랜드 이야기를 위해서 이번에는 좀 긴 얘기가 아니라 짧은 답변을 우리 모든 선생님들께 공통으로 부탁드리려고 해요. 화성하면 지금 바로 떠오르는 것을 한 키워드씩 말씀 주시면 됩니다. 이민희 선생님. 저는 고향입니다. 고향이요? 네. 왜 고향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제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냥 고향이라는 게 가장 먼저 생각이 났어요. 그냥 네, 이게 마스크에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고양이로 들었습니다. 양이로 들었습니다. 네, 홈타운인 것으로 듣겠습니다. 우리 이수진 선생님. 저는 출발. 네, 출발의 의미, 뭔가 한 곡의 노래가 생각나네요. 네, 이럴 때 딱 BGM 깔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이태용 선생님. 저는 이음터가 생각 처음 납니다. 그만큼 강렬했거든요. 이사 와서. 이 동네마다 하나씩 있다는 것이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소프트웨어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이렇게 그렇습니다. 고향에서 출발해서 이음터까지 왔습니다. 네, 우리 김은주 선생님. 저는 문화예술이요. 왜냐면은 제가 화성에 처음 온 이유가 마을의 인문학을 통해서 문화 때문에 이 도시를 처음 방문했기 때문에 화성하면 동탄하면 문화예술. 네, 우리 이태복 선생님. 저는 윤건능이 생각났습니다. 그 윤건능 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쪽에 용주사도 있고 수원 화성과 연결돼 있고 그럼 화성은 그래도 역사가 있는 도시가 아니겠나, 그렇게 한번 연결해봤습니다. 네, 우리 서륜혜 선생님. 저는 호수공원. 호수공원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호수공원에 지역 특구를 만들어서 그 홀로그램을 영상으로 다 돌리고 그다음에 그 빛의 축제로 호수공원 달빛 산책로 이런 식으로 기획해서 꼭 하고 싶습니다. 이 프로젝트 정말 꼭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여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초대해 저도 주세요. 참여하고 싶습니다. 저는 화성하면요, 그 화성에 이사 오기도 전에 봤던 그 고속도로에 엄청 큰 광고가 생각나요. 한참 전 광고긴 한데 이 꼬마 아이가 지구를 이렇게 딱 동그란 걸 안고 있은 다음에 거기에 고속도로변에 큰 글씨로 지구보다 큰 생각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화성이 왜 지구보다 큰 생각일까 한 3초 정도 고민을 했는데 지구를 안고 있고 그 화성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게 거의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 전에 본 건데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만큼 이 브랜드라는 게 굉장히 알 수 없는데 지금 우리도 다 키워드가 다르듯이
알 수 없는 어떤 순간에 터져 나올지도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제부도나 궁평항 같은 어떤 텔레비에서 봤던 그런 관광 자원도 생각이 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동탄으로 오면서 이 동탄이라는 그 지역의 이름도 사실은 떠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그 특징들을 살펴보면은 약간은 좀 추상적이고 본질적인 이야기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구체적인 시설들 이야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음터라든지 윤건릉이라든지 호수공원 같은 것들은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장소나 문화 자원을 얘기하는 걸 거고, 고향이라든지 출발이라든지 문화예술은 어떤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가치에 관한 문제일 것 같아요. 브랜드는 사실 두 가지가 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가상의 화성시 지도를 우리 선생님들께서 함께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주로 살려야 되는 문화예술 자원, 이런 것들은 좀 한번 확실하게 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문화예술 자원들을 좀 여쭙고 싶어요. 이번에 먼저 이태용 선생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저 독서를 좀 해서 그거하고 연관시켜서 하는데요. 저 전에 좀 오래전에 저쪽 청와대 옆에 보면 부암동이라고 있어요. 그 경험이 그때 거기 다녔는데 그가 이상 생가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우연히 보니까 한 2, 30명이 그거 저 이상 생가 앞에서 누가 뭐 해설하면서 막 그걸 생가 방문을 하고 어떤 역사 유적 있는 데를 가고 하는 것을 봤는데, 아 저거 왜 그러냐면 책을 읽어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아 그렇게 책을 읽으면서 독서를 하면서 그거와 연관된 어떤 투어 같은 것은 참 좋겠네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번에 여기 이사를 와서 엊그저께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추천한 책이라고 해서 정조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사를 보고 한번 읽어봤는데,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여기 수원하고 이거 화성하고 관계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어떤 지역 같은 게 하나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지역하고 관계된 어떤 책들을 발굴을 해서 그런 것을 시민들이 이 독서 그 모임을 해서 그걸 하고 좀 그 지역을 멀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지역을 아는 것이, 이번에 저 마을 인문학에서 저쪽에 파주 그쪽에 가서 들었던 그 양반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제일 크게 생각이 자기 지역에 대해서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공감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화성 시민이 어떤 그런 것을, 저는 지금 사실 좀 궁평항도 안 가봤어요. 근데 뭐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런 어떤 시민들의 어떤 자기 지역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좀 해서 좀 만들어내면은 시민들한테도 좋고 화성시에도 좋지 않겠냐,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좀 이런 얘기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뭔가 점점 우리 화성시의 지도에 뭔가 새로운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태복 선생님께서 하나 추천을 해주신다면요. 아까 그 금방 말씀하신 그 해설, 아마 화성시에도 화성시 투어 관광이 있죠. 그 화성시 투어 관광을 가면은, 나도 가보진 않았어요. 꼭 가본다고 하면서.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화성시에 어떤 살면은 화성의 역사라든가 문화가, 지금 현재 문화도 문화지만은 역사를 같이 접목해서 투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그 윤건능 얘기를 한번 했던 거는 화성이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 정도는 나도 화성에 와서 산 지는 5년 됐지만은 그런 거는 좀 아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윤건능이 일단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음터도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호수공원, 아무래도 사람이 마음이 힐링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예술 좋은데 그런 이음터라든가 그런 우수한 자원이 생각은 납니다. 이음터, 윤건능, 뭐 궁평항 상당히 좋죠. 호수공원도 좋고요. 이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지도 속에서 이런 시설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서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 코스를 한번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수진 선생님 추천해 주실 문화예술 자원이 있을까요? 저는 마을과 주민을 잇는 그런 말을 화성시에서 정말 귀가 못이 박히도록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과 주민을 잇고 학교와 이렇게 연계를 하고 그런 거에 너무 문화예술인일지 이런 그런 관련된 직종에 관계된 사람들을 직업인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인으로서 뿌리를 받고 이 마을에 살면 어떠겠어요? 이 지역이 마을 문화가 발전하겠어요? 낙후되겠어요? 그런 관련 그 문화예술에 관계된 전문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자기 가까운 동네에서 뿌리를 내린다면 그 마을이 그 도시가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문화예술이 발달하려면 문화예술이 관계된 사람들의 처우 개선이 우선시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재능 기부를 너무 많이 요구해요. 유급 자원봉사자라는 그 용어 그것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말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우리나라에서 서울의 무대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문화예술에 관계된 사람들은 생활인이에요. 생활예술인. 그러면 안정적으로 내 직업 활동을 내 마을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할 수 있다면 어떻게 계속 발전하고 그 도시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뿌리를 금강산도 식후경 그 말이 있잖아요. 문화예술인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내 활동을 잘 펼 수 있다면 그 지역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화성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민희 선생님께서 보실 때 우리 지역에서 주로 살려야 할 문화예술 자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왜 저는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런 질문들이. 네. 문화예술을 살려야 되는 그 자원이라기보다 잠깐 좀 퀘스천이 조금 들었어요. 지금 잠깐 멈칫한 이유가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거는 한 번에 대답하기도 어렵고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그리고 지역 그리고 정책 일반 예술인 이런 모든 분들이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면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수 없는 영역이라서 지금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이제 그 몫을 왠지 넘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 어찌 보면 발굴해 나가는 그 메커니즘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러이러한 게 있다라는 거를 이거를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것을 발굴해내는 그 메커니즘 자체, 그래서 어떻게 그거에 관해서 우리가 시민끼리 대화를 나눌 것인가, 하다못해 이런 구조는 어떻게 계속해서 지속을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금 다른 인상을 한번 좀 받아보고 싶었어요. 혹시 김훈준 선생님 화성에서 이렇게 보셨을 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부각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혹시 그런 자원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자연이요. 예, 환경이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저는 서울에 살잖아요. 그것도 사당동에 살다 보니까 너무 정신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이제 마을의 인문학 때문에 화성을 처음 방문을 했는데 한 번만 온 게 아니고요. 코로나 전에 너무 자주 오게 됐어요. 그런데 올 때마다 시간이 느리다라는 느낌 있잖아요. 같은 시간이잖아요. 1초, 2초, 3초. 서울과 화성 같은 시간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화성에 왔을 때 여기는 시간이 느리게 가네. 그러니까 뭔가 조급함이 서울보다는 덜 한 것 같아요.
조급함이 서울보다 덜하는데 눈이 닿는 곳마다 푸르렀어요. 우리는 서울은요 눈이 닿는 곳마다 화려하거든요. 네온사인 때문에. 그런데 화성은 눈이 닿는 곳마다 다 나무였고 하늘이었고 좋았어요. 그래서 자꾸 꼬시는 거예요. 이사 오라고. 그래서 저는 가장 인상에 남았던 건 정말 자연이랑 같이 살 수 있는 곳이구나. 그런데 불편함이 없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이래서 신도시구나. 그리고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생긴 신도시가 아니라 지금 2010 몇 년, 2020년에 지금 발달되고 있는 신도시구나. 다른 개념의 신도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솔직히 많이 해서 지금 있는 호수공원 말씀 많이 여러 차례 해주셨잖아요. 호수공원도 굉장히 그냥 호수공원이 아니고 이렇게 탁 트인 호수공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야가 굉장히 넓고 좋아요. 그래서 화성은 제 생각에 지금 있는 이것을 활용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많이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한다면 서울에서 오히려 내려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서울에서는 눈이 닿는 곳마다 건물이기 때문에 눈이 닿는 곳마다 가까운 화성으로 와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제일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주신 것 같아요. 화성이 정말 도시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이민 선생님 말씀처럼 도시와 농업과 산업이 같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풍경을 사실 화성에서 계속 살고 있는 저보다 빨리 담아내신 것 같아요. 훨씬. 우리 서린애 선생님께서 보실 때는 이 화성에서 조금 더 살려야 될 문화예술 자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주하면 한옥마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공부를 하려면 서울로 보내라, 말을 키우려면 제주도로 보내라, 그게 바뀌었거든요. 공부를 하려면 제주도로 보내라. 왜냐하면 국제 외국어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화성하면 떠오르는 무엇이 있느냐? 아직은 없잖아요. 근데 아직 그 시작은 미약하나마 그 영국의 그 센터 이름은 모르겠는데 대학교를 전공하기 전에 그 13세 이상 청소년들이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인 이유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청소년들이 직업 체험을 하면서 그게 이제 전공과 연결이 되는 거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전공과 연결을 시켜서 그 과를 이제 대학교를 가는 거예요. 지원을.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 이제 그게 졸업을 하고 나서 그게 직업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험관적인 그런 센터를 하나를 만들면 그것에 관한 그 일자리가 창출이 굉장히 많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직책들의 그 사람들이 있으면 의사, 뭐 판사, 변호사 아니면 뭐 소방관, 경찰관 그 실제로 현직에 계신 분들이 다 와서 실제 체험할 수 있게 그 아이들이 왜냐하면 굉장히 혼란한 시기잖아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제가 큰 사람이고 어떤 대기업의 큰 어떤 그런 사람이라면 그 이쪽 화성시에 이런 그 직업 체험관에서 전공, 대학교, 직업까지 찾을 수 있는 아주 큰 그런 센터를 하나 하면 전국에서 다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지금 이 테이블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주실 또 시청자분들 중에서 정말로 그게 가능한 정말 대기업을 운영하시고 그런 정말 프로젝트를 화성에서 이루시는 분이 저는 꼭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약간 복습하듯이 좀 적어본 게 있었어요. 아, 화성은 정말로 그래도 무한한 많은 가능성이 숨쉬고 있는 도시구나.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바다와 우리 생태 습지 엄청난 환경 자원이죠. 이거를 이제 활용한 어떤 에코 콘텐츠 산업이나 환경 산업 또 어떤 연구기관과 연계한 환경교육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또 3.1 운동의 역사, 우리 제암리 3.1 운동의 역사나 홍사영 문학관, 또 정조리 관련된 콘텐츠들, 또 윤건릉과 같은 이제 우수한 문화유산을 활용을 해서 역사 문화를 그냥 관광으로만 볼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새로운 파생 콘텐츠가 나오는 스토리텔링 산업 같은 것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산업의 맥락에서 대형 그 자동차 회사나 또는 대형 산업단지들이 많이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요새 얘기하는 인더스트리얼 아트, 그러니까 산업예술 개념처럼 해서 지금 화성의 뭐 엄미술관이나 소다미술관, 또 이거를 이제 청소년 진로하고 연계시키려면 이제 화성의 대표적인 특성화고 중에 하나죠. 뭐 홍익 디자인 고등학교하고도 연계를 한 그런 인더스트리얼 아트 프로그램으로 좀 지역을 특성화하는 것도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또 아까 대부분 말씀 주신 것처럼 화성하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이 이음터 모델 자체가 실제로 전국에서 인정하는 생활 SOC 모델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어떤 지역의 그 문화 거점, 또 마을 교육 공동체의 중심으로서 하나의 브랜드로 밀고 가는 것도 또 동탄 지역에서는 필요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리에 약간 맴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돌아가면은 좀 구체적인 지도들이 많이 그려질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로 이제 세계인이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 무엇보다도 시민이 매력을 느끼는 그 화성을 위한 브랜드 전략이 어떤지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태용 선생님, 그 혹시 지역에서 그런 정조의 어떤 이야기들, 또 이런 역사 문화 유산들, 또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또 책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귀한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만약에 화성에서 진행할 만한 하나의 답사 코스를 계획한다면은 우리 선생님께서 좀 추천해 주시고 싶으신 코스가 있을까요? 저는 그거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것까지는 어디가 제대로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책에서 어떤 그런 것을 좀, 아까 부암동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하나 예를 들어서 좀 그 책에서 어떤 그런 콘텐츠를 지역하고 관계된 걸 좀 독서하고 연결시키면서 좀 시민들이 좀 그 책을 읽는 게 가깝게 하면서 지역하고 자기 지역하고 관계된 그 투어하고 같이 연결시키면 어떨까. 그것이 뭐 하나의 그 예를 정조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뭐 제암리도 있을 수, 아까 말씀대로 제암리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제가 정조를 읽어보니까 그 안에 그 어떤 역사적인 위치들이 있는 그런 그 다뤘던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좀 그 잡아서 그 코스를 만드는 이제 그 시작을 좀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들어서 내 얘기됐던 거예요. 그래서 좀 제암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것이 많더만요. 그래서 저는 아직 잘 모릅니다만은 그런 것을 한번 어떻게 보면 전에부터 계신 분들은 항상 있으니까 좀 생각을 안 하는데, 저는 이제 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외부의 어떤 시선으로 보는 어떤 그걸로 이야기를 드린 그 차원이니까 더 깊게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네요. 제일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저 문득 듣다 보니까 책에 나오는 그 내용, 그 스토리를 바탕으로 조금 더 우리가 어떤 책의 한 문구를 컨셉으로 여행을 짜볼 수도 있는 거고, 어떨 때는 시의 한 구절을 가지고만도 여행을 짜볼 수 있겠구나. 뭐 또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어찌 보면은 그 역사 속에 있는 원천 콘텐츠를 바탕으로도 여행이라는 파생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조금 더 궁금해지는데, 우리 이태복 선생님께서 보실 때 이제 지역에 있는 지금 서점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좀 지역 사회하고 문화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어떤 책 읽는 도시로서의 좀 정체성을 만들어갈 때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우리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 지역에 아까 얘기했죠, 홍사영 문학관이 있죠, 윤건릉이 있죠, 뭐 용주사 있죠, 그다음에 제암리 그거 있죠. 그리고 이음터는 상당히 좀 특색 있는 거고 계속 이어가지고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라는 거하고 아까 해설 얘기했잖아요. 역사 문화 탐방 같은 데 가면은 항상 해설사들이 붙어요. 그래서 난 그 화성시 투어에 그 해설사가 붙는지 안 붙는지 내가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나와서 그 투어를 할 때 그런 설명을 해주면은
이 지역에 대한 그 애착심 뭐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잘 알아야지 이 지역은 어떤 역사가 있고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그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기획을 어떻게 짜야 되고 콘텐츠를 어떻게 발굴하는 게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는 이음터 같은 거 상당히 좋아요. 근데 가까이 있는 그 장소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 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지역에 도서관도 있어요. 그 공간 활용할 수 있는 게 문화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도서관에서도 문화를 짤 수 있어요. 그다음에 각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작은 도서관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도 그러니까 기획자들이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서 관리를 하면은 거기에서도 기획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 작은 도서관에서 도서나 이런 거 하고 연결시켜서 거기에 관한 뭐 인문학 강좌를 연다든가 그런 거는 우리가 특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선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작은 도서관을 이용을 함으로 해서 가깝잖아요. 멀리 안 가고 또 화성시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큰 도서관 만들려면 많은 비용 들어가잖아요. 근데 작은 도서관은 이미 건축할 때 고관이 확보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거기에 소프트웨어만 들어가면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서점을 하니까 좀 하나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게요. 이 동네에 서점이 존재한다는 거는 그 동네에 문화 전달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라고는 전 생각을 해요. 지역의 책을 통해서 이렇게 문화가 전달이 많이 돼요. 요즘엔 뭐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이런 다른 통신 수단도 있지만은 그래서 동네에 서점이 없어지지 않고 존재할 수 있도록 그 동네 서점들을 좀 지원을 해준다든가 뭐 그런 걸 하면은 그 저기 작가 초대도 가능하거든요. 작가 만남 이런 거 주선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진행할 수 있고 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네 서점, 그 지역 서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지역 사회와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대형 서점의 장점이 있지만은 동네 서점은 특색이 존재할 수 있다. 그것이 동네의 문화와 같이 접목시킬 수도 있지 않겠나. 전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점점 듣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좀 풍요로워지는 제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혹시 김은준 선생님, 우리가 정신이 풍요로운 도시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또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신체와 정신이 함께 풍요로운 도시가 또 미래 도시의 방향이 아닐까 고민도 하는데요. 우리 몸과 마음이 건강한 도시를 위해서 우리 전문가의 시각으로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오늘 저도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이미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또 마을의 인문학을 통해서 화성에 방문했을 때 선생님 화실에 갔을 때 저는 인상이 굉장히 깊었거든요. 그 인상이 깊었던 이유는 그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미 화성에는 좋은 인프라들이 이미 구축되어 있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인재, 그러니까 사당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그 이슈가 됐었던 건 어떤 거였냐면 멀리서 찾지 말자. 우리 마을에서 인재를 찾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요가 명상을 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요가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 동작이나 서울이나 사당에서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느 날은 생각한 적이 있어요. 왜 동작에서 사당에서는 제가 하자고 좀 해도 이게 잘 안 될까? 다른 지역에서는 많이 찾아주시는데 그것처럼 이미 인재도 있으신 것 같고 인프라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만남을 기획을 잘 해서 해나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요가와 명상을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처럼 이제 화성에 계신 분들이 문화나 예술, 인문학을 통해서 주거 환경이 좋은 이 도시에서 또 좋은 문화 예술 프로그램들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강함을 위한 것은 몸을 위해서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음을 위해서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우리의 생각, 정신, 의식이라는 부분을 위해서도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 세 가지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건강하게 윤택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의 이야기의 주 내용은 인문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요가나 명상, 특히 요가나 명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자신의 마음과 그리고 정신을 운동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몸도 건강하게 유지하시고 그리고 마음과 정신도 건강하게 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왜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자신의 마음과 정신을 위한 운동들은 안 하시나요?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가장 많이 드리는데요. 지금 이러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화성은 마음과 정신까지 의식까지 건강하게 유지되는 도시로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네. 도시의 풍경이 굉장히 아름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수진 선생님, 우리 공감하고 또 주목받는 화성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저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분당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용인에서 내려오게 애들을 교육을 시키고 다시 애들이 성장해서 동탄에 왔습니다. 이제 경기도 서울부터 출발해서 내려왔어요. 그러는데 그래서 인생 2막 출발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출발이라는 의미를 동탄에 이제 실었는데 화성은 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고 손을 들면 어디든지 이제 끼어들 수 있는 제가 화성살이 신도시에서 5년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누구나 여기는 그냥 하겠다고 하면 잘나든 못나든 따지지 않고 받아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은 신선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네. 역설적으로 가장 마을에서 지혜로운 분들이 많이 만들고 또 생기고 성장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화성이 만약에 지금 손 닿으면 닿아지는 곳 말씀 주셨는데요. 이거 혹시 몇 년 지나서 손 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곳이 되면 안 되겠죠? 네, 좀 웃음의 리액션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다음 질문이 상당히 심오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이민희 선생님, 네, 정말요? 네, 사실 정말 고민이긴 해요. 저는 화성시에서 이제 코리오 같은 캐릭터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화성에서 시에서 조금 접근할 만한 좀 브랜드 전략 좀 이런 것들은 고려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혹시 코리아 아시나요, 다들? 모르시. 네, 그겁니다. 현재 상황이 이래요. 네, 현재 상황이 아시는 분 2분, 모르시는 분들. 이걸 몇 년간 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겠죠. 전략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무언가가 인식이 잘못되어 있거나 아니면 홍보가 잘못되었거나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거나 다양하게 조금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코리오뿐만 아니라 지금 화성시에 대해서 좀 브랜드가 어떻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냐에 대해서 잠깐 지금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아까 앞서 일부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저는 화성하면 떠오르는 게 고향이라고 했는데요. 고향은 보통 추억, 옛날의 그리움, 다시 좀 찾아보고 싶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화성시 자체가 다시 찾아보고 다시 기억하고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라는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아까 교육 얘기랑 도서관 얘기 말씀해 주셨는데요.
경기도 자체에 제가 화성시의 학교 수는 모르겠지만 경기도 자체가 전국의 50%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아이들이 교육이 지금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 중에 한 곳인데요. 이런 아이들이 아까 말씀하셨었던 그 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체험 공간, 뭐 판교에는 이제 잡월드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화성시에는 전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화성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 경기도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뭐 혁신학교 내에서 하는 프로그램 정도. 근데 혁신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도 잘 찾아보면 아이들이 대학에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체험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참여를 할까에 대한 퀘스천이 붙더라고요. 네, 그러면 아이들의 교육이 뭐 혁신적으로 뭐 하길 원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도시로 만드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이뿐만 아니라 아이를 양육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학부모님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돼야 되는 것도 우선인 것 같아요. 아까 저희 초반에 문화예술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문화예술은 기본적으로 누가 즐기는지 아시나요? 키워드가 연결되는 키워드가 여유예요. 삶의 여유가 있어야 될 수도 있고요. 돈이 여유가 있어야 될 수도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연령층이 무언가의 여유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게 문화예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가볍게 책을 읽을 수도 있고 공연을 볼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겠지만 그럼 이분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화성시의 기업이 좀 건강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성시에 뭐 단순히 브랜드가 그냥 어떠한 특정 지역이 잘 산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화성시 전역에 있는 뭐 아까 농업, 공업, 산업 모든 분야에서 좀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업의 가치가 만들어지고 기업이 탄탄해진다면 경제활동하는 분들이 조금 더 단단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조금 더 파급력이 생겨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가 있게 되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의 브랜드나 뭐 이런 것들 앞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다시 찾고 다시 살고 싶고 그런 곳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야 뭔가 우리가 함께 모아서 구체적인 그림들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각자 우리 마음속에 또 살고 계시는 그 지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또 그려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좀 그 그림을 완성시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화성시 전체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지금 당장 시도해 볼 수 있는 어떤 작은 스페이스가 생긴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당장 무엇들을 넣어볼 것인가 그 고민으로 조금 이번에는 다시 좁혀보고자 해요. 또 그러면서 이제 문을 열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서륜애 선생님 혹시 화성시에서 우리가 오늘 모은 이런 아이디어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문화 특구를 한번 조성을 해본다면 좀 어떤 것들이 담기고 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까요? 근데 그 문화 특구라는 것이 그 투여될 수 있는 자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 그 규모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특구의 형태의 구체적인 예시.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 행정에서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바텀업 방식으로 올라가서 진행할 경우에는 시민들이 어떤 정도의 움직임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확인을 하고 또 우리 예술이나 아니면 또 실제로 시장에서 기업에서 어떤 정도의 그 흐름이 있는가를 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뭔가 지원을 점진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시장이나 아니면 무슨 도지사나 이런 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주시는 경우도 굉장히 또 있고 또 사실 그게 또 좋은 점도 있는데 반대로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오늘 우리가 이 공론장을 연 것처럼 시민이 형성해가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어디서부터 이거를 시작해야 조금 더 지자체 입장에서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추진이 가능할지 저는 그 그야말로 출발을 한번 여쭙고 출발을.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저의 지금 생각은 네. 문화 예술의 거리를 만들자. 그러니까 그게 지역의 범위가 넓은 것이 아니라 한 몇 년 전에 그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을 서울의 리라 초등학교에서 명동의 언덕까지 그 거리 전체를 전시장, 그러니까 골목 전체가 미술관이다.
그래서 담벼락에 그림이 있고 담벼락에 뭐 개구리가 있고 담벼락에 조형 작품이 있고 그곳에 있는 소상공인들 뭐 카페, 음식점 그 안에도 그 작가와 협력을 해서 그림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카페에 들어가면 커피도 마시고 그 작가의 그림을 관람할 수 있고 그 공간 자체가 예술의 거리거든요. 그렇다면은 화성에서도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근데 불행히도 서울의 서촌처럼 그런 공간은 화성에 없잖아요. 다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그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그런 골목도 없고 그렇다면 꼭 그런 것이 아니라 동탄만의 그 신도시만의 특징을 살려서 그러니까 그 거리가 길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100m이든 아니면 200m이든 500m이든 1km이든 그 어느 한 곳을 정해서 그곳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작은 특구가 될 수 있잖아요. 문화예술의 거리를 대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면 그거 자체가 시작은 미약하나마 그게 그 문화예술 거리가 근접한 전시 공간이 되지 않을까 잠깐 생각해 봅니다. 예.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문화예술 거리가 우리 30개 아마 정도 될 거예요. 거의 30개 육박하는 우리 화성시 읍면동 이 단위에서 정말 단 100m씩이라도 나올 수 있다면 정말 그 28가지 정도의 그 특색으로 나올 수 있다면은 도시의 일상이 분명히 달라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최근에 제가 좀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 본 게 있었어요. 그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탑재한 어떤 그 기계에게 사람을 인식을 하게 했더니 이 AI가 대놓고 성차별을 하고 대놓고 인종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역사적인 그 추세로 봤을 때 오랫동안 차별을 해왔던 역사가 인간에게 누적이 돼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나는 당연히 남성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고 나는 당연히 백인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어라는 결과물이 나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법원에서 이거를 AI 만약에 판사를 이제 활용하기 시작하면은 상대적으로 백인보다는 흑인에게 더 불리한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인공지능 기계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저는 어찌 보면 그건 과거의 데이터들을 모으고 과거의 어떤 지식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부분이고 그렇게 형성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러면 그런 인공지능의 시대에 인간이 밀릴 것인가? 저는 오히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공감에 다시 질문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술이 밥 먹여주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사실 저는 아주 당당하게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의 현실이 정말 예술이 밥을 먹여주는지는 아직은 모호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분명히 저희 마을의 인문학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도 그 인문의 경제에 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문화에 대한 염려들, 감동이 모여서 감성의 자본이 만들어지는 그것 자체가 하나의 인문의 경제고 또 정말로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떠나야만 하는 도시인가 과연 화성이. 그랬을 때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그 감성 자본을 가장 지역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지역형 인재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또한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고 그러면 화성에 정말 양질의 일자리가 있을 것인가? 저도 사실은 한 가지 고민은 합니다. 대학에서 여전히 50% 가까운 청년들을 문과로 뽑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문과는 문돌이들, 소위 문돌이들은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문돌이고요. 사실 그랬을 때 과연 그런 새로운 기회가 있을 것인가? 화성에서 만약에 이 지역에서 창출되는 새로운 감성 자본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직업을 창직할 수 있는 단계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집중된 중앙, 또 과목 암기형의 교육, 그리고 거대한 생산시설 너머에 있는 그 새로운 무언가를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 문을 어찌 보면 새롭게 열어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이제 시민의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을의 인문학이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수기회장을 열어주신 화성시청과 또 여기 참석해주신 시민 그리고 전문가 선생님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